너는 이 집안에 격이 안 맞아. 당장 나가. 며느리 선미가 내뱉은 말에 72세 박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단 한 달 후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진짜 격이 안 맞았던 건 누구였는지를.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한옥집. 순덕 할머니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홀로 살아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민철이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가끔 안부 전화만 드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할머니는 언제나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그런 할머니에게도 작은 낙이 있었다. 마을 입구 작은 상점에서 파는 복권. 매주 토요일마다 1,000원씩 사는 게 전부였지만 당첨을 꿈꾸는 시간만큼은 즐거웠다. 할머니 또 복권 사세요? 당첨되면 저희한테도 나눠주실 거죠? 상점 주인 부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면 순덕은 웃으며 답했다. 그럼 당연히 나눠줘야지. 혼자 쓸 돈이 뭐 그리 많겠어? 그런데 이 평범한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집 마루 밑에 숨겨둔 낡은 가방 안에는 40년 전 남편이 남긴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순덕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정말 급할 때까지는 열어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화요일 오후 아들 민철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선미랑 함께요. 며느리 선미는 평소 시골 할머니를 우습게 봤다. 서울 강남에서 자란 그녀에게 산골 시어머니는 교양 없고 촌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평소와 달랐다. 아들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섞여 있었고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순덕은 알지 못했다.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녁 검은색 외제차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다. 순덕은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하려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민철아, 잘 왔다. 선미야, 고생했어. 하지만 며느리 선미의 첫마디는 차가웠다. 어머니, 집이 너무 낡았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순덕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다. 그래도 40년 산 집인데 정이 들었거든.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마셔라. 저녁상을 차리며 순덕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막 구운 생선까지. 하지만 선미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염분도 많고 MSG도 들어갔을 것 같고. 민철이 난처해하며 끼어들었다. 선미야,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오빠는 몰라요. 요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순덕은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다.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사실은 회사 일이 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다니? 사업을 확장하다가 빚이 많이 생겼어요.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순덕은 직감했다.
아들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집 말이냐?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급해서요. 일이 잘 풀리면 바로 갚을게요. 순덕은 고민에 빠졌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이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다. 그런데 선미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낡은 집이 담보로 얼마나 나올까요? 차라리 팔아서 서울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팔라고? 네,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고요. 어머니 혼자 이런 시골에서 뭐 하세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속셈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질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이걸 어떻게 써요? 미안해. 시골 화장실이 그렇지 뭐. 청소를 더 깨끗이 할게. 그리고 방에서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 같은데? 순덕은 온종일 집안을 청소했다. 72세의 나이에도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다. 하지만 선미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어머니, 밥도 너무 짜고 반찬도 입에 안 맞아요. 그럼 내가 다시 만들어 줄게. 아니에요. 저희는 밖에서 사 먹을게요. 결국 며느리는 마을에 있는 유일한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순덕이 정성껏 차린 상은 그대로 식어갔다. 점심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순덕이 함께 식사하려고 앉으려는데 선미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따로 먹을게요. 어머니 드시고 계세요. 따로? 네, 저희는 음식 취향이 다르니까요. 민철은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덕은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날 저녁 더욱 가혹한 말들이 쏟아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서울에 오시면 저희 체면이 좀 그래요. 체면? 어머니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저희 친구들한테 소개하기가 좀. 순덕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자신이 며느리 체면을 깎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이런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이상해요. 요즘 어른들은 다 요양원 가시는데 요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좋은 곳이 많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사시면 훨씬 좋을 텐데요. 그 말인즉 시골 할머니끼리 따로 모여 살라는 것이었다. 밤늦게 순덕은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여보, 나 참 한심하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뭐라 못하고. 그때 문득 마루 밑에 숨겨둔 가방이 생각났다. 남편이 정말 급할 때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일까? 하지만 순덕은 아직 그 가방을 열지 않았다.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진짜 충격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셋째 날 아침 순덕은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였다. 언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생각보다 순진해서 쉬울 것 같아요. 순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집 담보로 잡고 요양원 보내고
그러면 이 땅이 우리 거잖아요. 여기 개발 계획 있다고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 왔다니까요.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다. 민철 오빠는 좀 눈치채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저한테 약해서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할머니 혼자 뭘 하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다. 그런데 언니, 혹시 할머니가 돈 숨겨둔 건 없을까요? 시골 할머니들이 의외로 돈 많이 갖고 있다던데. 순덕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오늘 할머니 없을 때 집 안 좀 뒤져볼까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순덕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믿었던 며느리가, 아니, 혹시 아들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일까? 그날 오후 순덕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말로 선미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방마다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들여다봤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선미는 마루 밑에 숨겨진 가방을 발견했다.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열 수 없었다. 이건 뭐지? 왜 이런 데 숨겨뒀을까? 그때 민철이 들어왔다. 선미야, 뭐해? 오빠, 여기 수상한 가방이 있어요.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민철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좀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사생활인데. 오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우리가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 순간 집 앞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자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집 안 곳곳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 물건들을 뒤졌구나. 순덕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로 돌아가면 그때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일 아침에 더 큰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넷째 날 아침 식탁에서 폭탄이 터졌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집 담보 말이에요. 민철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순덕이 대답하기도 전에 선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망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도 저희가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선미야. 민철이 말렸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저희 동네에 오시면. 솔직히 좀 그래요. 그렇다는 게 뭔 뜻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격이 안 맞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격이 안 맞다고? 네. 어머니는 시골에서 계속 사시는 게 어울려요. 저희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럼 나는 너희들과 격이 안 맞는 사람이란 말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미가 더 가혹한 말을 퍼부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시골 할머니라고 어떻게 말해요? 창피하다고? 네. 요즘 세상에 이런 낡은 집에서 이런 촌스러운 말투로 정말 창피해요.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너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를 창피하다고 하는 거냐?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저는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이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그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당장 나가. 뭐라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선미를 가리켰다.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비록 시골 할머니지만 너 같은 인간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어. 선미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한테 뭐가 있어요? 이 낡은 집 말고. 그 말에 순덕은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충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순덕은 혼자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과 며느리는 좀 시키자며 마을 여관으로 갔다. 정말 급할 때까지는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순덕은 마루 밑으로 내려가 40년간 숨겨뒀던 가방을 꺼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가방이었다. 순덕아, 이건 정말 어려울 때만 열어봐. 그리고 열어보면 너는 분명 놀랄 거야. 무거운 자물쇠를 열자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첫 번째 서류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덕의 이름으로 된 땅이 강원도 곳곳에 수십 필지나 있었다. 여보가 언제 이런 걸?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다.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는데 잔고가 상상을 초월했다. 10억? 20억? 순덕은 손이 떨렸다. 자신이 가난한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이다. 세 번째 서류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남편의 편지였다. 순덕아, 내가 죽으면 너는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해. 나는 젊을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했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동안에도 계속 땅을 사모았어. 하지만 이걸 아무도 모르게 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이야. 특히 우리 민철이가 돈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질까봐 무서웠어. 편지는 계속됐다. 이 땅들은 모두 개발 예정지야.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가치가 될 거야. 그때까지 너는 가난한 척하며 살아가면 돼.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이 비밀을 공개해.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40년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해뒀던 것이다. 마지막 편지가 가장 중요했다. 순덕아, 이 돈과 땅을 쓸 때는 꼭 기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보고 달라붙는 사람들을 조심해. 그리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마. 너는 당당한 사람이야. 순덕은 가방 속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금고 열쇠였다. 여보, 고마워.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이런 준비를 해뒀는지.
그날 밤 순덕은 마을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행장님, 내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뵙고 싶은데요. 네, 순덕 할머니. 무슨 일이시죠? 금고에 있는 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부터 순덕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민철과 선미가 다시 순덕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함께였다. 어머니, 결정하셨죠? 이분이 집 감정을 해주러 오셨어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네, 결정했어. 순덕은 조용히 답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부동산 업자가 서류를 꺼내는 순간 순덕이 말했다. 잠깐,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뭐요? 선미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어제 선미가 한 말 기억나? 나한테 뭐가 있냐고. 이 낡은 집 말고는? 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때 순덕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게 뭔지 보겠어?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내밀자 부동산 업자의 얼굴이 변했다. 이게 뭡니까? 강원도 춘천시 영번지부터 시작해서 총 47필지의 땅이야. 모두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민철과 선미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은행 통장들을 내밀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총 잔고가 28억 원이야. 부동산 업자가 숨을 헐떡였다. 할머니,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진짜지. 어제 은행에서 확인했어. 순덕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펼쳤다. 그리고 이건 더 재미있어. 이 땅들이 모두 개발 예정 지역이야. 10년 안에 가치가 10배는 오를 거래. 선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머니. 그럼 뭐, 내가 가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는 뜻이지.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너희가 나를 격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 말이 맞더라. 어머니. 선미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어? 순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더 재미있어. 너희가 노리던 이 집 말이야. 네. 이 집이 있는 땅도 개발 예정지야. 내년에 리조트가 들어선대. 보상금만 15억이야. 부동산 업자가 입을 벌렸다. 그럼 총 자산이 대충 계산해도 50억은 넘을 거야. 민철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뭘 몰랐다는 거야? 순덕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했으면서 정작 너희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선미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나를 창피하다고 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순덕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희가 나한테 빌려가려던 돈. 나는 그 돈으로 너희 사업체를 통째로 살 수 있어.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문대, 좋은 회사. 그런 게 뭐가 대단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부동산 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이 집을 안 팔아. 절대로.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한테도 한 푼도 안 줄 거야. 선미가 울면서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우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격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덕이네 무슨 일이야? 저기 서울서 온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있네. 순덕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 마을에 경로당도 새로 짓고 마을회관도 새로 지을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반면 민철과 선미는 절망에 빠졌다. 어머니, 됐어. 이제 서울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순덕은 등을 돌렸다. 40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6개월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회관에서는 매주 문화강좌가 열렸다. 순덕은 여전히 그 작은 한옥집에서 살고 있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할머니, 서울로 이사 안 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순덕은 웃으며 답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돈 많다고 고향을 버릴 수는 없지. 그런 순덕에게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민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어머니, 왜 왔어?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미랑 이혼했어요. 이혼? 네. 선미가 어머니 돈을 노리고 다시 접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망해서. 민철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순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민철아,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네. 돈을 빌리려고 한 게 아니야. 엄마를 무시한 거야. 순덕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 특히 자식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할 권리는 절대 없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민철아,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엄마가 마지막 선물을 줄게. 순덕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 사업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돈이야. 5억.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업가가 되지 마. 사람을 존중하는 사업가가 돼. 네,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조건. 내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 돈이 많고 적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 순덕은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야. 그날 저녁 순덕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 40년 전에 이미 다 계획해뒀구나. 정말 어려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 곳곳에서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자신이 지어준 시설들에서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좋은 사람이 돈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 거야.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결코 끝나지 않죠.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학력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순덕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순덕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조용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그분들께 안부라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구든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